안녕하세요. 닥터조의 자연치유TV의 조병식입니다. 저희가 이제 암 특집으로 우리 암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 10가지 대담 시간을 지난 시간에 1편이 나갔고요. 주로 식이요법과 먹거리 관련한 질문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또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현종 박사님, 우리 김지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운동이나 또 마음 또 관리 또 뭐 통증이 생겼을 때 대처법 또 온열 치료 관련한 또 질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6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운동을 자기 체력에 맞추어서 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하면 되나요? 운동이 좋은 줄은 뭐 대부분 다 잘 아시는데 또 이게 운동이 이제 또 너무 과해도 또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하는 게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은지 또 두 분 말씀을 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동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게 1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내 몸의 항상성이 약간 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맥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또 호흡이 가빠지고 그리고 산소 요구량이 높아지면서 체온이 올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내 몸의 신진대사를 돕고 내 몸의 유연성을 키우는 것이죠. 이게 운동의 목적인데 그럼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현재 가장 일반적인 뭐 건강 상식으로는 하루에 30분에서 40분 정도 8,000보를 걷거나 그때 일주일에 5일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보통 기준인데 암 환우 여러분들도 자기 체력이 맞다면 건강은 이 기준 이상을 하시는 것을 제가 권유를 합니다. 왜?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면 제가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마는 내가 내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고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걸을 수 있다면 정말 부지런히 걸으세요. 하루에 30분, 40분. 그리고 환경을 활용해서 뒤에 뭐 뒷동산이 있든지 대신 자기의 체력이나 그 암의 상태, 여러분들이 항암 오늘 바로 하고 왔는데 운동을 한다? 이거는 조금 곤란하겠죠. 그거는. 그래서 항암을 하고 3일이나 5일이 지나면 어느 정도 내 컨디션이 회복할 때 운동장에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운동의 이제 가장 기본은 이제 유산소 운동 아니겠습니까? 네. 산소를 많이 쓰는 이제 운동을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중등도 운동이라 그러죠. 중등도 운동을 했을 때 면역이 올라간다. 저강도나 고강도는 오히려 면역이 떨어진다는 이제 그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기준이 이제 체력에 맞게 우리 한우분들이 체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체력에 맞게 이제 하는 걸 원칙으로 또 해야 되겠고요. 보통 이제 8,000보 정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만보 걷기를 권유를 하거든요. 체력이 올라가는 것은 곧 면역이 올라가는 거죠.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체력이 올라가고 면역이 올라갑니다. 저희 한우분들이 보통 한 달 정도 계신 분은 보통 한 2~3시간 거의 2만 보 가까이도 걷거든요. 네, 그런데도 하나도 지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체력이 더 좋아지시고 저희들 건강한 사람들보다 제가 이제 어제 저희 직원분들하고 등반 대회로 이제 산을 한 2~3시간 타고 2만 보 걷기를 하고 왔는데 오늘 막 다리가 뭉쳐가지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런 운동을 하면은 또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제 자기 체력에 맞는 운동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약간 그 구체적으로 제 경험과 또 제가 많은 암 환우분들을 상담을 하고 또 그분들의 치료 과정이나 진행 과정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는데요. 암 환우 상담을 오면 뭐 남성 환자인 경우죠. 허벅지를 제가 만져봅니다. 그럼 이 트렁크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고 근육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 왜? 제가 말기로 되게 가면 거의 근감소증에 의해서 근육이 거의 남아있질 않아요. 그런 분들은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내 다리통을 한번 만져보시고 내가 이걸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암을 이기고 오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원칙을 편하게 생각하시고 아까 조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역량에 맞추어서 제가 뭐 8,000보 얘기했지만 10,000보, 15,000보, 20,000보 얼마나 좋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꾸준하게 대신 운동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우리 김재원 원장님 또 번역서 내신 거 보면 이제 이렇게 암은 또 대사질환이기 때문에 또 운동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저도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수술한 방사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자기 체력이 한 3분의 1로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본인들이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더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분들이 그런 집중치료 과정에서는 3분의 1, 2분의 1 정도로 이제 운동량을 줄여야 되고, 특히 뭐가 있냐면은 그날에 따라서 면역이 좀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감기에 걸릴 것 같다, 으슬으슬 좀 춥다, 그런 상태 면역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그럴 때 무리했다가 안 좋아지는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그 상황, 그 다음에 그날의 상태,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그다음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질문은 우리 김 원장님께서 대답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암 환자가 한약을 먹어도 되나요? 침을 맞아도 되나요? 주로 이제 한방병원에서 이제 또 한약이나 침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우리 일반 의사, 특히 암 전문의 선생님들은 뭐 한약 먹지 마라. 뭐 침도 뭐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또 부정적인 또 견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또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이제 한약에 대해서 대학병원 선생님들이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피력하시는 거는 간 수치 문제거든요. 이제 한약을 먹어서 간이 안 좋아지면, 지금 이제 항암을 하는 데다가 한약까지 들어가면 간이 버티겠냐,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시스템 문제라고 저는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한약을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메이주신, 명치유신 때 한사제도가 없어졌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은 한약을 의사분들이 처방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는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염증이 심할 때 항암을 해서 구내염, 식도염, 이형, 장염 있을 때 반화사심탕, 그거 일본에서 임상을 많이 한 거예요. 그게 일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의사 선생님들이 항암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저는 환자분들께 간 수치 관리는 꼭 하셔라. 어떤 분들은 실제로 간이 무리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액 검사는 철저히 하시면서 한약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일본이랑 또 다르거든요. 중국은 암 자체를 공격하는 한약들을 많이 써요. 그리고 미국에서 하버드가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임상을 했는데, 어떤 임상을 했냐면 독성 항암제를 쓰면서 한약을 같이 병행했더니 치료율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자음 강화탕 뭐 이런 걸 가지고 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아직 이제 개척되지 않은 영역이긴 한데, 대학병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터부시할 거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양 한 방에 나뉘어 있어요. 싸우는 환경이잖아요, 환경 자체가. 근데 그렇지 않은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예,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환자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또 이게 보면은 이제 암을 보는 한의사가 있고 암을 안 보는 한의사가 있거든요. 그 차이도 약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들에게 써서는 안 되는 약재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녹용입니다, 녹용. 녹용이나 자하거 이런 것들은 태반 추출물이죠, 자하거는. 그런 것들은 암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재들 외에도 좀 조심해야 되는 약재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한의사분들 중에서도 암을 보신 분들한테, 암 환자를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약을 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감초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감초가 스테로이드 성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하게 쓰면 염증을 억제하지만 이게 또 과하게 쓰면 또 암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저도 이제 뭐 천연물을 좀 쓰는 의사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천연물 처방을 하면 이거 뭐 한약이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는 먹지 말았는데 이런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암주기 세포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이 현대약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는 이 천연물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암주기 세포도 억제하고 또 항암제는 또 일반 정식하는 암세포를 억제하기 때문에 이걸 같이 썼을 때 오히려 효과가 더 높다는 그런 그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들이 아마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침은 어떻습니까? 침은 현재 이제 미국에서 통합 치료하는 병원들은 이제 한의사를 고용하지 않고 중의사분들이 많이 미국에 진출해 계시기 때문에 중의사분들을 거의 다 고용해서 침을 놓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통증입니다. 통증. 이제 암성 통증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탁솔이나 플라틴 같은 그 항암제를 하시면 손발저림이 오거든요. 이게 말초신경이 다쳐서 오는데 그런 말초신경 질환에도 침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리고 뭐 불면이라든지 소화장애라든지 뭐 가장 유명한 게 이게 뇌관열이고 여기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한방병원이기 때문에 암 환자들 저희 입원하시는 환자분들은 거의 다 이제 한방치료를 받으시거든요. 근데 한방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예후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원래 제가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이제 한의사가 늦게 됐거든요. 간병을 오래 했던 그냥 일반인이었는데 제 입장은 한약이나 한의학이 모든 거에 답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학병원 치료가 또 답이다 그렇게도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 서로의 장단점을 알고 그러니까 대학병원은 공격적인 걸 하기 때문에 면역이 많이 떨어지니까 면역 올리는 거는 대체약이나 한의학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면 서로 이제 보완이 되겠죠. 그런 관점을 이제 환자분들께 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의학이 필요하겠죠, 그죠? 저도 이제 10년 동안 이제 우리 한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협진으로 이제 했었는데 그때가 그 침이나 뜸을 활용하면서도 훨씬 또 좋은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명상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상 말고 마음 관리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 김 원장님은 어떤 방법들을 좀 활용하십니까? 우리가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뭐 교감신경이 항진돼가지고 실제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뒷목 잡잖아요. 실제로 혈액이 이제 이 상체의 뒷부분으로 이제 몰려가게 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래서 이제 이걸 잡게 되는데 그 스트레스 이론을 만든 분이 계시잖아요. 한스 셀리에라고. 근데 그분이 그러면 도대체 이론을 만드셨는데 이거의 해결책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그분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감사다, 감사. 감사를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교감신경이 다운되고 부교감신경이 올라온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감사 일기 혹은 감사 편지. 저희 병원도 감사 일기를 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길게 쓰면 힘드니까 3가지나 5가지 정도 오늘 하루 중에 아주 사소한 것도 좋죠. 아침에 내가 좋아하는 봄 도다리를 해주셔서 우리 영양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거죠, 이제. 그런 이제 감사일기를 쓰게 하면 명상하는 거는 이제 뭐 이 숨 같은 것도 해야 되니까 호흡법도 해야 되니까 좀 힘드신데 그래도 감사일기를 쓰게 하면 그래도 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아주 좋습니다. 네네. 저희도 이제 그 카페나 밴드에서 매일 감사일기 3줄 쓰기 이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다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미용 감사,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걸 마음속으로 늘 외우는 거죠. 한 10분 정도. 예. 그러니까 항상 또 긴장이 있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네 마음속으로 외우면 정화가 일어나거든요. 그 한글 좋은 말이 마음 챙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챙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마음을 비워라, 뭐 버려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음 챙김 그거는 뭐예요?
인생관, 내가 나로서 내 신현종이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또 내 주변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거 달라지는 것이고, 이게 그런 입장에서 내 마음 관리를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긴 말씀 못 드리겠는데,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는 게 그 카바틴 박사의 그 MBS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있었는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한국에서도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사실은 미국 사회에서는, 암환우적에서는 불교를 기반으로 한 명상 훈련이 현재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아마 우리 한국자연의학회에서도 한 지도위원 선생님이 그 명상 선에 대해서 전문가가 계시고 하니까 그 나중에 한번 따로 훈련을 한번 받으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음 관리, 이게 내 질병을 악화시키는 거냐 또는 회복할 거냐, 가장 결정적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저 아내가 암 진단을 받고 저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180도로 바뀌었다. 그거는 제가 암 치료할 수 있다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저처럼 교만하고 아주 건방지고 남 깔보고 무시하고 이런 세계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면서 저는 180도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철학적인 거, 노자의 자연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세계를 보는 거지 이런 게 뭐예요? 보는 것이 세 가지 각도가 있어요. 우리가 꼭 봐야 하는 대로, 그러니까 규정이 있거나 법이 있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틀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과정에서 보는 입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암 치료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보이는 대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이게 마음 훈련, 마음 관리의 아주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훈련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 학회를 통해서 따로 한번 가이드를 받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저희 닥터조 자연치 TV를 또 주로 많이 보시는 한우분들이 해주신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마음관리 문제를 또 주로 이제 명상법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상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반 이상이세요.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12박 13일 캠프를 하는데 이 사이에 이걸 이제 좀 제대로 아침, 저녁으로 15분씩 하거든요. 명상을 제가 가르치고 또 이제 그 마음챙기 명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집에 가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렇게 요즘은 이 2030, 이 젊은 세대들은 멍 때리기, 그 불멍, 물멍, 이게 또 유행이라 그러더라고요. TV도 생겼고. 네, 그것도 그건 뇌를 쉬게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한때, 제가 했던 그 팟캐스트 방송 제목이 멍상의학이었습니다. 네, 명상이 안 되면 멍이라도 때리시라고. 네. 그리고 우리 박사님이 또 암을 극복하신 또 비결이 또 거기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하고 딱 한 가지만 또 구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병원에 백날을 다녀서도 듣지 못한 얘기죠. 중요한 건 대개 환자 본인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요. 사실은 암을 진단받고 투병이 시작되면 바로 내 가족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가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 가족 중에서도 의견이 일치돼야 돼요. 근데 가족끼리 의견이 다르고, 또 그 가족의 일부와 내 환자 본인과의 의견이 다르면 치료에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자리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어떤 자리든지 환자 본인과 가족이 항상 같은 자리에서 생각을 공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마음 관리도 환자만 맡기지 말고 가족도
마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그걸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10가지 12박 13일 동안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프로그램이 지지자 만들기입니다. 특히 가족이, 이게 저희가 이제 자연치유는 또 일반 그 3대 요법, 표준치료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 중에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3대 요법 표준치료를 하더라도 그냥 기본적인 관리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 특별한 게 아니다. 근데 이걸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예, 이제 또 누구나 다 외롭기 때문에 또 암투병 하시면서 굉장히 또 힘들고 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지지자들을 만들고, 또 가족이 꼭 함께 해야 된다는 그 박사님 말씀이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9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고주파 온열이 효과가 있나요? 암 환자가 찜질방에 가도 되나요? 그 온열요법은 이제 뭐 많이들 하고 계시고 또 좋은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고주파는 또 조금 특별하죠, 그죠? 네. 예, 고주파 치료도 우리 김 원장님 병원에서 하고 있죠.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고주파 치료는 주로 국소온열요법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고열을 낼 수 있게 이제 암세포에 집중될 수 있게 열을 주는 방법인데 그게 지금은 그 국소적인 거하고 전신을 따뜻하게 하는 전신온열요법하고 병행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 이런 논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댁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요즘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댁에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고주파 제품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게 암을 공격하는 세포 중에 NK세포, T세포가 있는데 NK세포 활성도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해보면 되게 낮게 나왔던 분들이 고주파 치료하고 또 이제 전신온열 치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전신온열 치료를 찜질방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온열 치료실이 있는데 이제 고주파를 마치고 1시간을 거기를 가서 있고 이렇게 2시간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가장 NK세포 활성도를 높이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주파를 보통 이제 항암 중인 분들이 많이들 이용을 하시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또 어떤 경우는 또 너무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뭐 30배, 40배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도 괜찮나요? 특별히 문제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항암이나 방사선 중에 했을 때 시너지가 더 높다 이런 게 많이 논문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항암제가 어쨌든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암세포 부위의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암제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너지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고주파 열 치료를 하면은 암세포가 괴사되는 게 있는데 그게 항암했을 때 시너지가 있어서 더 잘 괴사가 된다고 논문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암 방사할 때 많이들 활용을 하시고 끝나고도 이제 그런 3대 요법이 끝나고도 평소에도 이제 암 환자분들은 체온이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그 주변의 온도를 얘가 뺏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외부적으로라도 열을 주는 게 암 환자들한테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그 암세포가 이제 열에 약한 성질을 이용하는 게 또 온열요법이겠고, 또 이제 암 환자분들이 저체온증이 많으니까 체온을 높여서 또 이게 또 면역을 높이는 효과가 또 온열요법이 되겠습니다. 예. 뭐, 적절하게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뭐, 찜질방도 뭐, 괜찮죠. 근데 이제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논란이 있는 게 찜질방 지금 시중에 있는 찜질방들이 온도가 60도에서 70도 정도 되거든요. 너무 뜨거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이제 집중요법을 받을 때는 피부가 굉장히 약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온도가 높은 찜질방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 또 암 환자분들 중에 장루라든지 뭐 위루라든지 이렇게 배관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특히 더 조심을 좀 하셔야 돼요. 감염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무 고열에 노출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소모를 또 인체 소모가 심하고 탈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뭐 적절하게 한다면 뭐 전신온열 같은 경우는 50도 정도가 적절하죠. 체온, 자기 체온, 그러니까 36.5도에서 이제 10도나 15도 안쪽. 그렇죠. 그 정도면 이제 땅구멍이 완전히 열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그렇게 60도, 70도 되는 데 가면 땅구멍이 완전히 열려가지고 진액이 빠져서 이제 면역이 뚝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찜질방을 하시더라도 저온 찜질방, 이제 45도에서 50도 정도 되는 그런 걸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온열요법도 또 잘 알고 또 적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10번째. 통증이 있을 때 마약 진통제를 먹어도 되나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마약 하면 뭐예요? 내성과 의존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진통제라고 하는 것은 치료약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통증을 줄여주는 건데, 제가 이제 한마디로 우선 말씀드리면, 사실은 암 투병하는 과정에서 마약성 진통제 없이 제가 살 수 있다? 어마어마한 행운이죠.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마약성 진통제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바라는 거지만, 혹시 본으로, 그러니까 뼈에 전이가 됐거나 타장기에 원격제 전이가 되면 되게 이제 복막이나 흉막에 이런 데 보면 통증이 좀 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치의도 어쩔 수 없이 그 마약성 진통제를 쓰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주치의한테 말씀드릴 거는 마약성 진통제를 쓰되 그 어떤 진통제는 어떤 회사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일부 양을 줄이고 그 비마약성 진통제를 복합해서 한 제제가 있어요. 그런 제제를 좀 우선 써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좀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가능한 한 마약성 진통제를 시작하지 않는 걸로 이런 여러분들 행운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그러나 이제 일반 병원에서나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에서는 아프면 계속 배를 울리니까 관리하는 분이나 간호사분들은 힘들거든요, 야간에. 그러니까 되게 4시간, 8시간을 잠재울 수 있는 마약성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감내하고 이런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를 제가 바라는 겁니다. 네. 좋은 말씀이고요. 저도 이제 이런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장기 입원하신 분들 중에 또 통증이 또 극심하게 나타나서 이걸 처방 안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또 굉장히 높은 단계의 마약성 진통제를 먹는 과정에서 들어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응급실에서 마약성 진통제 주사를 맞다가 또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이게 마약성 진통제를 참 이게 줄여나가거나 중단하기가 참 어려우세요. 예. 저는 일단은 원칙은 통증이 너무 극심할 때는 일단 진통제도 필요합니다. 써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적은 용량부터 시작을 해서 비마약성부터 시작해서 또 마약성도 단계별로 올려나가는, 물론 병원에서도 그렇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또 너무 극심한 통증이 있으면 용량을 과하게 써서 이걸 줄여나가기가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 알고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너무 또 내가 이걸 또 사용해서 이게 나중에 의존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아파도 너무 참는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는,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쓰는 게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한방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통증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한방 쪽에서 대표적으로 마약성 진통제 급을 만들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이 연구하는 게 초호라는 제제인데, 초호는 우리가 예전에 영화에 보면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 그 각시투구꽃이 초호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원래는 심장 독성이 있어가지고 초호가 옛날엔 사약의 원료로 쓰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심장 독성이 있는 성분을 독성이 없는 성분을 지금 바꿔서
한방 제재로도 저희도 지금 쓰고 있는 제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농축 정도가 좀 낮아서 마약성 진통제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데요. 지금 계속 연구 중이니까,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가 아까 들어가지 않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그 전 단계에서는 이런 초제제, 지금 뭐 그런 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약 외에도 뭐 또 침이나 뜸이나 또 이제 그 온열요법 이런 것들도 충분히 또 활용이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온열을 통해서도 통증이 상당히 감소되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네. 예. 네, 그래서 그런 또 방법들을 또 많이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뭐 마약 진통제 쓰기 전에 좀 그런 방법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질문까지 저희가 다 마쳤습니다. 저희가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 10가지를 우리 신현용 박사님, 우리 김재원 원장님 모시고 이렇게 대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가끔 또 이런 특집으로 또 대담 프로그램 마련해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